네, 식품미생물입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그 미생물을 이해하는데 첫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뭘 배웠죠? 기억나세요? 아무도 말을 안 해주시네요. 네, 먼저 그 인류가 어떻게 미생물을 발견했는가? 그러면은 그 미생물을 발견하기 전에는 어떻게 이런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변화를 어떻게 이해를 했었는가? 그래서 어떻게 발전하였는가를 봤고, 그다음에 인류와 미생물이 어떠한 관계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 강의에서는 생물이라고 하는 좀 더 큰 범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생물이란 과연 어떠한 특성이 있을까요? 생물의 반대말은 무생물이겠죠. 네, 미생물이 아니에요. 무생물이에요. 이것은 뭐 운동성이 있으면 생물이고 무생물은 운동성이 없을까요? 근데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운동성이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흔히 영장류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사실 생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서도 생각을 하는 것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렇지만 생각하는 것만 따진다면 AI 로봇이라든지 지능형 로봇도 나름대로의 주어진 로직에 따라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생물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호흡을 하는 것이 좀 무생물하고 좀 다를 것 같아요. 그죠? 식물, 동물, 균, 뭐 모든 미생물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호흡을 통해서 영양분을 섭취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면서 생을 유지하고 있죠. 네, 이것이 이제 좀 다를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성장을 하죠. 네, 생물들은 어, 음식물을 먹고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동시에 근육을 만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생체 성분을 만들어내면서 그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보시게 되면 번식을 합니다. 개체수가 증가하죠. 한 개에서 두 개로, 두 개에서 네 개로, 네 개에서 여덟 개로, 여덟 개에서 16개로, 그다음에 64개로 뭐 이런 식으로 번식을 하게 됩니다. 뭐 이것은 인간들도 마찬가지죠. 배우자를 만나서 자식을 낳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진화를 합니다. 굉장히 큰 몇십억의 그러한 그 지구의 그러한 역사를 따져보면은 과거에 살던 그러한 생물체와 현재 살고 있는 생물체의 종들은 굉장히 다르죠. 일반적인 특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생물들은 어떤 그런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서 호흡하는 상태라든지 성장하는 상태, 번식하는 상태, 뭐 이런 것에 따라서 그룹핑돼서 특성상의 이제 그룹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룹핑을 왜 하느냐? 이것은 뭐 재미로 할 수가 있겠지만 말이죠. 좀 더 우리가 고차원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구를 보면은 지구 안에는 사실 사람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이 지구에는 여러 가지 생물체가 있습니다. 이 생물체에는 미생물들도 있을 것이고요. 이것들은 어, 그 다양성을 갖고 있고 또 지구를 이루고 있고 이 지구에 이루면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 자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자연에 대해서 이 아까 얘기했지만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먼 과거에는 다른 생물체들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것을 이해를 하고 이런 것을 분류를 잘 하게 되면 앞으로 미래에 대한 지구의 어떤 보존적인 부분이라든지 우리의 활용 가치적인 측면에서 많은 기초적 지식 자원이 되는 것이죠. 생물을 이렇게 이제 그룹핑하면서 처음 그것을 이제 유명한 사람, 이런 부분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린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린네라고 하는 사람은 식물계와 동물계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 분류하는 방식은 아주 간단해요. 그냥 운동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있으면은 동물계, 운동성이 없으면 식물계 이렇게 분류를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논리적입니다. 네, 그 다음이 19세기 후반에 해켈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시한 3개 분류 체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물을
식물계, 동물계, 그리고 원생 생물계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나눴는데 현미경이 이제 발달됐어요. 그래서 미생물이 발견됐단 말이죠. 그래서 식물계와 동물계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미생물을 원생 생물계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커다란 의의라고 할 수가 있다면은 미생물을 생물계에 드디어 포함을 시켰다는 얘기죠. 처음으로. 근데 이 해켈이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일을 했지만 나중에 이게 늙어서는 이게 인종차별적인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흑인종보다는 백인종이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어, 좀 슬픈 일이죠. 그래서 자신의 지식을 자신의 편견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도구화한 것은 굉장히 좋지 않아 보입니다. 나빠. 네. 그 다음 사람을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사람이 이제 5개 분류 체제입니다. 20세기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1900년도겠죠. 그래서 휘테커라고 하는 사람이 생물을 원핵 생물계를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5개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가 더 있겠죠? 어디 있으냐면 식물계 옆에 있어요. 균계. 균계를 하나를 더 집어넣는데요. 이 균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식물과 같은 것인데 광합성을 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여하튼 균계는 이게 해서 5개이고요. 광합성을 하지 않는 식물이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곰팡이 그리고 버섯 이런 것을 여기에다 추가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새롭게 이제 원핵 생물계라고 하는 부분들이 들어오는데요. 이 원핵 생물에 반대되는 말이 진핵 생물입니다. 진핵 생물. 이 여기서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원생 생물계 여기까지가 전부 다 진핵 생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진핵 아니면 원핵 뭐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원핵 생물계는 영어로는 프로카리오츠라고 얘기를 하고요. 발음이 좀 쉽진 않죠. 진핵 생물은 유카리오츠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좀 느리게 발음을 합니다. 네, 이것들은 세포 안에 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없으면 원핵 생물계, 있으면 진핵 생물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이 원핵 생물계의 대부분이 이제 세균들이 이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 분류 방식이 20세기 후반 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시한 것인데요. 생물을 식물계, 동물계, 원생생물계, 원핵생물계 여기다 플러스 진정세균계, 고세균계 이렇게 해서 6개의 계를 만들었는데요. 약간 위치상에 있어서는 변형이 일어나죠. 네. 이 분자 생물학적 정보가 여기에서는 추가된다는 점이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되는데 세균과 함께 원핵 생물계에 속해져 있던 고세균이 세균보다 진핵 생물과 유형 관계가 가깝다는 것이 밝혀져서 원핵 생물계를 진정 세균하고 고세균 이렇게 두 개로 다시 분류를 했고요. 어, 그래서 이제 진정 세균 영역, 그다음에 고세균 영역, 그다음에 요것을 다 이 네 가지를 전부 다 합쳐서 요것을 진핵 아니야 진핵 생물 영역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진정 세균 영역하고 고세균 영역 여기는 진핵이 아니라 원핵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들의 분류 방식은 rRNA라고 하는 유전자 서열 비교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 암호 이제부터는 이제 유전자에 대한 유전 암호 제네틱한 부분들에 대한 그런 과학적인 발전에 근거해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분류가 시작이 된 거죠. 이 유전자 서열에 근거를 둔다는 것은 이제 그 어떤 종간이라든지 종 내에서 아주 비슷한 것끼리는 서로 간에 그 유전자적 암호가 서로 일치하게 되죠.
뭐 가끔가다 드라마 보면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뭐 어떤 종이 쪼가리 들고서 덜덜덜 떨죠. 아니 유전자 검사 아니 99.999 이 얘가 내 딸이라니 막 그러면서 벌벌 떨잖아요. 예, 비슷한 거예요. 같은 그러한 그 종 진짜 가까운 것일수록 그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면 더 높은 퍼센테이지가 나오는 것처럼 그러한 유전적인 정보에 따라서 이제 분류가 된 것이죠. 자, 중간 점검 해봅시다. 미생물을 생물에 포함시킨 분류는 누가 먼저 했죠? 네, 해켈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죠. 네, 해켈에 대해서 뭐 사진 기억나시죠? 네, 이 사람이 이제 그 현미경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발전에 따라서 미생물들을 분류를 하였습니다. 생물계에 포함시켰고 현재 생물의 분류 방식은 우수의 3영역의 6개 rRNA의 유전자 서열의 비교를 근거를 하여서 분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생물의 분류를 한번 보도록 하죠. 분류. 이 분류라고 하는 것은 생물을 어떠한 그러니까 기준에 따라서 특징이 이제 같은 것끼리 서로 이제 한 묶음이 되는 거죠. 그룹핑 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이것을 그룹핑에서부터 분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떨어뜨리고 또 분류하고 또 떨어뜨리고 또 묶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 제일 위에 이제 동물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커다란 그룹이 있으면 이 중에서 척삭 동물을 따로 떼어낸 거죠. 이 척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태어날 때 이렇게 나왔다가 이것이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척수라고 하는 것을 발전되는 그러한 동물들만 분류한 것이고요. 포유류는 정먹이 동물, 그다음에 육식을 하는 동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 척삭 동물 중에서 젖먹이 동물만 분류하고 젖먹이 중에서 육식 동물만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생김새라든지 뭐 이런 것에 따라서 객과 그 다음에 개속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진돗개가 마지막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진돗개는 객과에서 육식을 하고 젖먹이를 하며 척삭이 발생되어 그러니까 태어날 때 척삭이 발생되어지고 그러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치아와 불독, 삽살개, 똥개 뭐 이런 것들 중에서 진돗개가 객과 안에서 나름대로의 유전적인 서열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것끼리 묻다 보니 다른 것하고 분류가 된단 말이죠. 자, 이런 분류는 왜 하느냐? 생물 상호 간의 유형 관계를 밝히고요. 그 다음에 진화의 계통을 좀 세우고요. 이런 방법이 단지 지식으로서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농학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약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기초 자료가 되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런 바이러스가 어떠한 특징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서로 간의 유전적인 암호가 같은가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변이가 있는지 없는지 알고 그러잖아요. 이외에도 생물 자원을 이용을 한다든가 다양성 보존에 있어서 이 분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다시 뭐 이것이 나왔고요. 이 생물을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형태학적인 분류가 있느냐, 아니면 생물학적인 분류가 있느냐,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형태적으로 동일하고 구조적으로 유사한 개체의 집단 뭐 이런 것을 따라서 뭐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 제가 지금 쓰는 것하고 지금 더빙을 위에다 다시 입히는데요. 쓰는 것보다도 지금 더빙이 더 빨랐던 것 같아요. 네, 여하튼 그 구조적 유사성에 따라서 이제 분류하는데 이것에 단점이 있어요. 이 단점 뭐냐면은 누가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주관성이 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생물학적인 것은 자연 상태에서 교배해 갖고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느냐 없느냐, 날 수가 있느냐, 날 수가 없느냐, 그것에 따라서 분류하게 되는데요. 어,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은요, 뭐 진돗개하고 뭐 불독하고 서로 교배를 해갖고 뭔가 잡종이 나왔겠죠.
이 잡종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럼 얘네들은 같은 종이다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무엇이 판단 근거냐면 나온 자식 잡종에 번식이 능력이 있느냐. 변신 능력이 있다 그러면 얘네들은 같은 종이란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진돗개하고 코요테가 만나서 뭔가 잡종이 나왔단 말이죠. 나왔는데 얘가 번식 능력이 없어. 그러면 얘네 둘은 다른 종이에요. 이해가 쉽죠? 더 쉬운 거 있어요. 네, 말하고 당나귀가 교배가 되어지면 나오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노새예요. 네, 노새. 노새는 번식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고 당나귀는 서로 간에 다른 종이에요. 네. 뭐 이와 같이 이러한 그러니까 노새는 뭐라고 하냐면 종간잡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라이거, 암호랑이하고 숫사자하고 만나는 거. 이 라이거, 타이곤, 수토랑이하고 암사자하고 만나는 거. 이런 것들이 종간잡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진핵 생물이면서 동물계에 포함이 되어지고 척삭동물 이제 뭔지 아시죠? 그다음 포유강 뭐신지 알고 영장목이라고 하고 사람과에 있고 사람 속에 있는 그러한 종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분류되어졌을 때 저런 식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지는 거죠. 사람에는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든지 호모사피엔스까지 그 밑으로 사람 속 밑으로 여러 가지 종들이 이제 다시 또 인류의 변천사에 따라서 사라지기도 하고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얘네들의 이름을 보면 호모 엘렉트루스, 그다음에 호모 사피엔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호모 다 같은 종이란 이게 다른 종이지만 같은 속이란 얘기고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얘네들은 다른 속이란 얘기겠죠. 여하튼 어떠한 그 경쟁 관계라든지 이런 데서 아마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아마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분류는 종속, 과목, 강문계 이런 식으로 해서 범위를 점점 크게 하고 계문, 강목, 가속종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작아지는 것이죠. 미생물도 그와 마찬가지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학명 얘기를 합니다. 이 나라마다 어떠한 그 개체를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특히 생물에 있어서 이런 나라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른데 이것을 통일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뭐 간단한 예를 보면 원소기호 같은 것들 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철이라고 얘기를 하죠. 미국에서는 아연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서로 다른 말씀을 모르니까 FE 그래서 철에 대해서 원소기호로 통용을 하듯이 학명도 열한 생명에 대해서 쓰여지는 이름을 서로 맞추는 건데요. 이 학명들은 이명법을 사용합니다. 속명과 종명 그리고 이텔레체 표기를 하고 첫 번째는 대문자, 나중에 문자는 소문자. 자 이렇게 첫 번째 이게 두 개의 이름이 하나의 학명인데 첫 번째는 대문자, 두 번째는 소문자. 네. 그다음에 앞에 있는 것이 속명, 뒤에 있는 것이 종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여러분 성과 이름과 마찬가지로 성이 속명이고요. 이름이 종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자, 호모사피엔스 린네에 보면 호모사피엔스 속명 종명이고요. 끝에 명명자, 즉 이름을 지은 사람의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판테라 티그리스 여기까지 속명 종명이고요. 알테이카 이것은 시베리아 호랑이를 의미를 하는데요. 맨 뒤에 하나가 더 붙을 경우에는 이렇게 아종인 경우에도 더 붙을 수가 있어요. 하나가 더 붙을 수 있어요. 아종이라고 하는 것은 서식지의 차이에 따라서 얘네들이 어떻게 변이가 일어났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의 아종으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뭐 한국 호랑이, 백두산 호랑이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그에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오리자, 사티바, 바르 글루타노사. 얘네들은 변종을 합니다. VAR 점 찍게 되면은 돌연변이라는 뜻이에요. 얘 돌연변이로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다라는 뜻이죠. 돌연변이는 뭐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근데 인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겠죠. 자, 변종이라고 하는 것 외에도 품종이라는 말이 또 있는데 품종이라고 하는 것은 변종하고 좀 달라요. 사람에 의해서 목적에 따라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개량시켜 갖고 변이를 일으켜 버린 거 이런 것을 품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진짜 식품에 관련이 있는 미생물들의 학명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지에가 있는데요. 사카로마이세스는 속이고 세레비제는 종입니다. 즉 이 뜻은 뭐냐면 사카로마이세스라고 하는 패밀리 안에 하나가 세레비제라고 하는 놈이고요. 그래서 얘네는 성이 사카로마이세스요, 이름이 세레비제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가끔 가다가 이렇게 그 줄임말로 다 쓰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SACCH에서 점을 찍어요. 그래서 줄임말로 쓰기도 하고요. 한 글자로 S.세레비제 이렇게 찍기도 합니다. 얘네들은 빵이라든지 맥주라든지 막걸리라든지 이런 것을 발효하는데 아주 중요한 균이에요. 효모예요, 효모. 락토바실러스 플랜타름은 락토바실러스라고 하는 성을 갖고 있고 플랜타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앞에 있는 것은 속명, 종명이고요. 이와 같이 줄여서 쓸 수도 있습니다. LAC 점 아니면 L 점 그렇게 점을 꼭 찍어야 돼요. 얘네들은 라토바실러스 가문에서 플랜타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얘들입니다. 얘네들은 무엇이냐면 김치 숙성에 있어서 김치 발효에 있어서 후기균이에요. 그래서 숙성에 관여하는 그런 균입니다. 박테리아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스퍼질러스 플라버스가 있습니다. 속명이 아스퍼질러스고요. 종명이 플라버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줄여서 쓰기도 합니다. ASP 점 찍고요. 플라버스 A 점 플라버스 이렇게. 그래서 아스퍼질러스 가문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플라버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얘는 시중도 곰팡이입니다. 곰팡이. 이게 나중에 되면 다 배우시게 될 거예요. 하나하나 자세히. 그 다음에 페니실리움 시트리눔은 페니실리움이라고 하는 속명의 시트리눔이라고 하는 종명이 갖고 있는 곰팡이고요. 이와 같이 줄여서 쓰기도 합니다. 자, 얘네들은 이 가문에서 페니실리움 가문에서 시트리눔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태어났고요. 얘네는 황변미의 곰팡이인데요. 얘들도 독소를 갖고 있어요. 위험한 균입니다. 자, 이런 것을 하나하나씩 이제 배우기 시작할 거예요. 굉장히 설레죠? 자, 중간 점검입니다. 다음 중 형태학적이나 생물학적으로 유사성이 높은 거, 다시 돌아가야겠네요. 높은 것끼리 이어진 것은 사카로메스 세레비지하고 아스퍼질러스 오리제. 자, 속명끼리 비교를 해봅시다. 서로 간의 속명이 벌써 다르죠? 앞에 있는 건 그리고 효모이고 뒤에 있는 것은 곰팡이에요. 그 다음에 바실러스 세레우스 크로스 보트림은 둘 다 세균이긴 하지만 속명이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다른 종이에요. 얘들은. 그 다음에 칸딜라 유틸리스, 그 다음에 호모사피엔스 말도 안 되고 아스퍼질러스 플라버스, 아스퍼질러스 오리제 벌써 속명이 같죠. 그럼 여하튼 보기 중에서 가장 유사성이 가장 높은 것은